정신분석 이론의 개념적 모델들을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모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를 윤곽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신분석학은 본질적으로 해석적 학문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석 이론들은 임상 자료들과의 계속적인 변증법적 발표 안에서 발전해왔다고 봤습니다. 프로이트는 환자들의 임상 자료에 기초하여 자신의 이론을 발표시켰습니다. 그 이론은 다시 새롭게 도출된 임상 자료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분석 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은 치료자와 환자가 공동으로 환자의 삶을 탐구하는 것이며 환자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부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부분들은 프로이트는 억압이라고 했고 서리반은 부주의, 그 다음에 셰퍼는 포기된 행동, 프롬은 자기 기만, 사르트르는 나쁜 신념 이렇게 개념으로 불러왔다고 했습니다. 정신분석학적 이론은 환자가 자신에 대한 설명 속에 빠져있는 부분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해석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각 이론은 환자의 복잡한 삶 속에서 환자의 경험의 넓고 다양한 영역들을 왜곡시키는 특정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각 정신분석학적 이론의 기본적 개념들은 복잡한 인간 경험의 쟁분이 짜여지는 날실과 시들이 된다.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의 학문적 위치를 얘기하는데요. 정신분석학을 해석적 학문이라고 말하지만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신뢰성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분석학 이론들의 틀 안에서 모델이라는 개념은 형이상학적 헌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적 이론들은 형이상학적 헌신들을 바탕으로 세워졌는데 왜냐하면 그 이론들은 네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정중할 수 없는 전제들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내용들을 많이 빼버리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과학적인 어떤 그 학문에서 하고 있는 그 서술 방식이라든지 검증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정신분석학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냥 인지적인 그런 헌신이라 해가지고 인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논리적 설명보다는 정신분석학은 형이상학적 방법들을 쓰는 것인데 그것도 과학적인 방법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만 여기서 다루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분석의 기본 단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기본 단위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론들이 각기 다른 모습을 띠릅니다. 무엇이 1차적인 것이고 무엇이 그로부터 파생하는 것인가, 무엇이 경험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인가, 욕동들인가, 책에는 원망들인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소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책에는 원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그 소망이라고 바꿨습니다. 소망들인가, 가치들인가, 목표들인가, 타자들과의 관계인가, 동일시인가, 선택들인가, 행동인가, 또 한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구조와 패턴과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다루는 것이 기본 단위가 됩니다. 여기서 기본 단위라는 얘기가 재미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본질적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뭘 본질로 봤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동으로 본 거죠. 드라이브로 봤는데 페어벤이나 설리반 같으면 관계로 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찰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냐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연 철학을 할 때 처음에 우주는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부터 가졌었죠. 그래서 물과 불과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어쩌면 동양에서도 음양오행설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죠. 음양으로 나누고 그리고 또 5가지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그 기본적인 엘리먼트들을 가지고 이 기본적인 엘리먼트 요소들 간에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가지고 모든 우주를 설명해내는 하나의 이론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은 과거의 철학자들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어떤 본질적인 것, 이센셜한 것, 엘리먼트. 그래서 화학에서도 무슨 엘리먼트라는 요구, 그걸 뭐라고 원소라고 그러죠? 근데 원소가 자연과학 쪽에서는 하나가 아니고 원소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보통 우리가 초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원소를 그렇게 많은 것으로 다 삼아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로부터 이제 초심리학이 출발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프로이드가 어떤 드라이브를 가지고 모든 정신 현상들을 다 설명해 내려고 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기본 요소를 무엇로 볼 것인가로부터 정신분석이 출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가보죠. 그래서 분석의 기본 단위의 문제에 대한 대략적 답이 나오면 서로 연관을 가지면서 전문화된 자신의 이론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다음 세 가지 차원에 대한 설명이 잇따르게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동기.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인간 행동의 밑바탕에 있는 지배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두 번째가 발달. 아직 인성이 형성되지 않은 유아로부터 어느 정도 고정된 인성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무엇인가? 세 번째 구조. 무엇이 개인의 삶 속에서의 행동과 사건들과 관계들에서 나타나는 규칙을 만드는가? 무엇이 과거의 사건들과 현재의 경험 및 행동 사이를 매개하는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립관계에 있었던 정신분석학적 모델들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신분석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립관계는 본능적 욕동을 출발점으로 삼았던 원래 프로이트의 모델과 개인의 타자들과의 관계로부터만 유일하게 구조를 정리시키는 페어베안과 설리바의 작업에서 시작된 포괄적인 대안적 모델 사이에서 발생했다. 대안적 모델이라는 것은 이 저자가 제안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공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책의 저자는 원래의 모델을 역동구조 모델이라고 부르고 대안적 모델이라고 하고 있는 이 페어베안과 설리반의 이제 모델을 관계구조 모델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앞으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역동구조 모델 그러면은 프로이트 쪽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대안적 관계구조 모델은 페어베안과 설리반의 작업에서 나온 모델을 이야기한다고. 이 용어를 선택한 것은 이들 모델들이 가지는 심층 심리에 대한 형이사학적 공약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기본 단위, 분석의 기본 단위가 이 두 모델 사이에서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신분석 이론들은 개인의 성격을 유형화하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독특한 심리적 유형들과 기능들이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유형들과 기능들이 인간의 경험을 조직하고 그 경험에 대해 어떤 행동적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이론가들은 그 유형들과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그 유형들과 기능들을 정신적 구조라고 부른다. 설리번은 구조라는 용어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은 이미 굳어진 체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말 대신에 역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구조라는 용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구성물이라는 공간적인 뜻에서가 아니라 라퍼포트가 정의한 정신분석 안에서 천천히 변화하는 형태들이라는 뜻에서 또 프리드만의 정의하는 반응적 안정성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나간다고 이제 그렇고 아주 중요한 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발제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대립관계가 있는 정신분석학의 모델을 하나는 역동구조, 드라이브 스트럭처 마들이라고 봤고, 역동구조 모델과 또 하나는 관계구조 모델, 그래서 릴레이셔널 스트럭처 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로 구별해내는 게 이 책의 저자가
해낸 역사적인 작업이죠. 그래서 여러 학파가 있다고 하는 여러 학파를 그때그때 쫓아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가닥을 잡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것 막 엉켜있기 때문에 우리 클리어하게 우리가 정신분석의 역사나 이론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틀로 가져오기 굉장히 힘든데, 이 틀을 제공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요, 이 책이. 그래서 프로이드의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한 드라이브 스트럭처 모델과, 그리고 설리반이나 페어벤이 가지고 있었던 관계 모델이죠. 릴레이셔널 스트럭처, 관계 구조 모델. 이 두 가지로 우선 분류해 놓으면서, 또 그 중간에 있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여러 이론들을 함께 봄으로써 기본적인 차이들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학파 간에 어떤 부분이 유사하고 어떤 부분이 서로 전혀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식별해낼 수 있다는. 그래서 어떤 면은 컴패러티브 사이코 애널리시스가 가능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요. 비교 정신분석학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학파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 컴패러티브 비교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A라는 학설과 B라는 학설을 우리가 이해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으려면 이 원리적으로 이 다른 것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수없이 많은 이론들을 클리어하게 여러 진영으로 나눠 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이론 간에 같은 점과 다른 점, 각 학파 간에 어떤 부분에서 이분들이 독특함이 있는가, 그리고 독특하지 않고 어느 다른 학파들과 유사한 점과, 어떤 점에서는 어느 이론들과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는 이 학파에만 독특한 것인가, 또 그 독특함을 어떤 또 다른 학파에서 공유하고 있는 학파는 없는가, 이런 점에서 여러 학파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여러 학파들 또는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모델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해 낼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지식들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정리해내서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해온 것이 밑바닥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첫 발제 하시면서 발제자가 체험한 것을 잠깐 나누시고 여러분들 얘기를 잠깐 듣도록 하죠. 각자. 네, 우선은 그 짧은 그 앞부분이라 가지고 이제 뭐 보통은 앞부분에는 개략적인 이야기가 넘어가니까 그냥 크게 기대 없이 책을 봤는데, 뭐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 기준점을 갖다가 이제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동과 관계 대상이라는 거, 역동과 대상의 관계라는 게, 그 대상도 또 설명하는 게 내적 이미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외적 대상과 내적 대상에 대한 개념들을 헷갈리지 않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철저하는 중요한 내용 같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 대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적 이미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외적 대상이다 보니까, 그 대상관계 이론도 중요한 게 내적 대상이 뭐냐가 이제 더 중요하다는 이론이 되고, 그걸 다루는 것이 관계 이론이다 그러면은 또 역동을 다루는 쪽이라면은 역동 이론 이렇게 되니까, 정신 분석학의 어떤 정의란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흐름으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두 가지를 딱 잡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한눈에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공부 시작하시면서 학교에서 하셨지만은 덕분에 우리는 아주 미리 공부를 해놔가지고
아주 이게 편하게 읽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첫 시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느낌들이 있었을 텐데 조금 나누시는 시간 갖죠. 첫 스타트가요, 저를 먼저 깨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제일 크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줘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실제 하는 외부 대상만 정말 저야말로 스페시픽하게 그렇게 딱 내러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면에 있는 타자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다시 보니까 제가 너무 그러니까 생각을 했었다는 그것이 방향이 일단 잡히고요, 자세가 잡히고요. 그리고 나니까 좀 이해의 폭이 조금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외부 실제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볼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외부 세계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빌드업 해놓은 그 내적 세계 안에 갇혀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미지만 가지고 평생을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첫 시간에 방향을 잡는다는 것이 가장 크고 어쩌면 그게 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부족한 학생인데 가지에만 붙어 있으라 하시는 우리 교수님 말씀에 힘을 입어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 있는 걸 목표로 하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정신분석학 처음 그런 게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에 저한테 이걸 소개하신 분이 책을 사다 주셨는데 그게 이 대상관계 이론 책이었어요. 근데 책이 너무 이름도 그렇게 지루하게 생겨가지고 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저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사다 주셨던 책인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읽고 오늘 강 목사님 같이 잘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번 학기 열심히 해보겠고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세라님은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네, 이곳에서 이제 요번에 저 할 때 살짝 같이 해보고 싶었던 저희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제가 변변치 않아서 소개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감당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소개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자료만 보내드리고 관심 들어오세요까지는 했는데요. 네, 제가 뉴욕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을 못해도 늘 저는 저의 치밀한 교우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알아주세요. 사랑 표현을 하셨는데 왜 응답들이 없으신가요? 네, 뉴욕에 오세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한 시간이 안 나시지 않나요? 네, 제가 아마 봄쯤에 한번 갈 수도 있고요. 한주님 졸업하시는 소식 듣고 너무 반갑고 부럽고 막 이랬는데요. 그럴 때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 번은 꼭 뵙고 싶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또 서울까지 또 서울, 순천 이렇게 전주 다 투어하셔야 돼요. 뉴욕만 와서 될 일이 아니고 어틀란타도 가셔야 되고. 예. 저기 반장님 발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잘 들었고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대상관계 지금 내적 대상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대상은 정말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었다. 내 적은 나의 안에 있었다. 그런 생각을 네,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수업 들어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 학기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가지에 잘 붙어 있도록. 아틀란타 놀러 오세요. 여기 너무 날씨도 좋고 제주도 날씨처럼 여기 와이너리도 있어요. 안 맞으셨나요? 네, 여기는 항상 피해가요. 여기 그 주변에 많이 오지만 여기는 완전 그 홀리벨트가 있는지 전혀 여기 이 지역은 피해가 없습니다. 자연에. 예. 일상을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읽어보거나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고. 근데 제가 우선 한 가지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 공부는 뻔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아도 좋고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고 나 수업에 못 가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시는 한 이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일상에서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어쩔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절대로 강박적으로 공부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나는 때 조금씩 공부하는 거지. 네. 말씀 계속하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공부하라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고 발제가 있었구나 이 생각을 못했다가 좀 편안하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모델들을 구분해서 편안하게 우리 관장님께서 발제를 잘 해주셔서 이해하기 너무 좋았었고 임상에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느껴졌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좀 공부한다는 식으로 좀 다지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나도 좀 들여다보고 타인도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거를 듣지는 않았는데 이게 뭔가 제가 제 안에 꽉 차 있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게 이게 내면화가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한 가지 귀에 꽂힌 거는 내 안의 타자, 외부의 타자 이 말이 대상이 타자였구나. 굉장히 진짜 놀라웠어요. 그 단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엄청 충격을 받네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하나씩 이해하고 알아갈 때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역사를 말씀드리면 처음 이 예술치료, 미술치료 공부를 할 때 이게 이제 대상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접근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적 대상이니 뭐 내면화된 대상이니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한편으로는 초보 치료자에게 어떤 내담자의 어떤 관계 유형이나 그 사람을 이해하는 틀로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그냥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측면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기보다 좀 더 깊이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놓쳤던 것들을 스스로 좀 질문해 가면서 또 제 자신의 대사관계는 어떤가, 나에게 중요했던 인물과의 경험은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잠시 그런 생각도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첫날 발제 어려우셨을 텐데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저의 그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잘 통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